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6시 군용버스가 부대 정문을 천천히 통과하며 아스팔트 위에 먼지를 일으켰습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낯선 군부대의 풍경을 바라보며 한유리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긴장감을 애써 억누르려 했어요. 20살 신임 여군 하사로서 처음 받은 자대 배치였죠. 부모님을 일찍 여인 후 5명의 오빠들 손에서 자란 막내딸이 홀로 서는 첫 번째 시험대였습니다. 군용 가방 안에는 오빠들이 하나하나 챙겨준 생필품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면도크림부터 양말까지 군대에서 필요할 모든 것들을 세심하게 준비해준 오빠들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막내 오빠 태윤이 마지막에 슬쩍 넣어준 초콜릿 한 개가 가방 모서리에서 작은 위로가 되어주고 있었죠. 그 초콜릿을 만질 때마다 오빠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긴장하지 마라, 유리야. 내가 우리 막내라는 걸 잊지 말고. 뭔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알겠지? 출발 전 큰오빠 기훈이 유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건넨 말이 여전히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명의 다른 오빠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유리를 격려해 주었어요. 도훈 오빠는 군인 정신을 잊지 말라고 했고, 태석 오빠는 힘들면 언제든 말해라고 속삭였죠. 지훈 오빠는 너라면 잘할 수 있어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태윤 오빠는 오빠가 항상 내 편이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일부러 그 따뜻한 말들을 마음 깊숙이 묻어두려 했어요. 5명의 장군 오빠들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저 평범한 군인 한유리로 살고 싶었습니다. 오빠들의 그늘 아래가 아닌 자신만의 힘으로 당당하게 서고 싶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신병교육대에서 배운 대로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걸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생활관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잘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생활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실내에는 차가운 정적이 무겁게 감돌았습니다. 몇 명의 선임들이 침대에 앉아 유리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호기심 반, 경계심 반이 섞인 그 시선들 속에서도 유독 한 사람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죠. 박다빈 하사였습니다. 그녀의 시선에는 뭔가 적대적인 감정이 서려 있었어요. 너 신임이지? 내가 뭐라도 되는 줄 아니? 여기가 어디인지 알고 온 거야? 박다빈의 첫마디가 생활관의 공기를 순식간에 더욱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유리는 신병교육대에서 배운 대로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생활하게 된 신임 하사 한유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욱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몇몇 선임들이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는 것이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에서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뭐 그렇게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들어와? 여기가 내 집이야? 아니면 내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야? 신임 주제의 건방지기는. 박다빈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적개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른 선임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맞아. 요즘 신임들은 버릇이 없어. 교육을 제대로 받고 온 게 맞나? 유리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곳에는 공식적인 계급과는 별개의 짬 계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면서 유리의 군 생활은 점점 고립된 섬처럼 변해갔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할 때도 혼자 구석진 자리에 앉아야 했고 생활관 청소나 각종 잡무들은
어느새 모두 유리의 몫이 되어 있었어요. 화장실 청소, 복도 닦기, 쓰레기 버리기까지 모든 더러운 일들이 유리에게 떠넘겨졌습니다. 그럼에도 유리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군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했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부대 내부에는 이미 유리의 정체에 대한 소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유리의 신상 정보를 들여다본 모양이었어요. 긴급 연락망에 적힌 보호자들의 계급을 본 순간 그 정보는 부대 전체로 퍼져나갔죠. 야, 제 보호자가 장군들이래. 5명이나 된다고. 사성 장군, 삼성 장군 2명, 이성 장군, 일성 장군. 이게 말이 되냐? 장군 오빠들 좀 있다고 여기서 왕 노릇하려고 온 거 아냐? 그래서 그렇게 건방진 거였구나. 복도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유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유리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해명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더 큰 표적이 될 뿐이었습니다. 중대장 윤소라 대위는 유리를 더욱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신임 하사 하나 적응 못하는 게 그의 잘못이에요. 여군 부대는 원래 거칠거든요. 약한 애들은 도태되는 게 당연하죠. 특혜받고 잘한 애들이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름이 지난 어느 날 밤 11시, 박다빈이 잠자리에 든 유리를 깨웠습니다. 야, 한유리. 창고로 나와. 지금 당장. 유리는 영문을 모른 채 따라 나섰어요. 어둠 속 창고에서 박다빈이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너한테 특별한 계급을 선물해 줄게. 똑바로 서봐. 장군 딸답게 제대로 받아. 그 순간 박다빈의 손이 유리의 얼굴을 향해 거침없이 날아왔어요. 유리는 뒤쪽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왼쪽 눈 주위로 퍼져나가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시야가 점점 흐려지더니 따뜻한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죠. 마침내 의식을 잃기 직전 유리는 간신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말아줘. 새벽 2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는 긴급한 발걸음 소리가 메아리쳤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한유리의 얼굴은 피범벅이 되어 있었고 왼쪽 눈 주위는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의사는 유리의 상태를 확인하며 즉시 CT 촬영을 지시했습니다. 두개골 골절 의심, 안아골절 확정, 시신경 손상 가능성 높음, 즉시 신경외과, 안과 협진 요청합니다. 간호사가 서둘러 유리의 신상 정보를 확인하려 했어요. 군번, 이름, 소속 부대까지는 순조롭게 입력되었습니다. 하지만 긴급 연락망을 조회하는 순간 접수 담당관의 손이 멈췄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정보를 본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죠. 보호자 1번 한기훈 대장, 합참 차장. 보호자 2번 한도훈 중장, 수도방위 사령관. 보호자 3번 한태석 중장, 육군교육사령관. 보호자 4번 한지훈 소장, 특전사령관. 보호자 5번 한태윤 준장, 해병대 사단장. 이게 말이 되나요? 담당관은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실수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무리 봐도 정보는 그대로였어요. 한유리 하사의 보호자는 정말로 5명의 장군들이었습니다. 응급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의료진들도 환자의 신분을 알게 되자 더욱 신중해졌습니다. 하지만 의료진보다 먼저 움직인 건 군 기강상 보고 체계였죠. 담당관은 즉시 상급부대에 보고를 올렸어요. 국군수도병원입니다. 긴급 보고 드립니다. 한유리 하사 응급후송, 보호자가 장성급 5분입니다. 보고를 받은 국방부 당직실은
즉시 해당 장성들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새벽 3시 각지에 흩어져 있던 5 형제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렸어요. 제주도 해병대 기지에 있던 태윤이 가장 먼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한태윤 준장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소식에 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유리가? 손에서 떨어뜨릴 뻔한 전화기를 다시 꽉 잡으며 태윤은 즉시 헬기 출동을 명령했습니다. 대전 육군교육사령부에 있던 태석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리에게 무슨 일이? 평상시 침착함을 잃은 태석은 곧바로 전용차 출동을 지시했습니다. 운전병에게는 최대한 빨리라는 말만 남겼죠. 용산 국방부에 있던 기훈은 전화를 받자마자 회의를 중단시켰습니다. 회의 중단. 모든 일정 취소. 참모진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훈은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특전사령부의 지훈은 전화 내용을 들은 순간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즉시 서울행 헬기 준비하라. 부하들은 사령관의 험악한 표정에 감히 묻지도 못했어요. 수도방위 사령부의 도우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었지만 마음만은 가장 급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경호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며 병원을 향해 질주했어요. 새벽 4시 30분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에 한 명씩 도착하기 시작한 장성들. 태윤이 가장 먼저 도착했어요. 헬기에서 내리자마자 계단을 뛰어 올라온 그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도훈, 태석, 지훈, 마지막으로 기훈이 도착했죠. 5 형제가 한자리에 모인 건 어머니 제사 이후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있는 그들의 표정은 모두 같았어요. 분노와 걱정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었죠. 담당 의사는 어디 있어? 기훈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곧 신경외과 과장이 나와 상황을 설명했어요. 두개골에 실금이 갔고 안아골절로 인한 시신경 손상이 심각합니다. 왼쪽 눈 실명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실명이라고? 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유리를 가장 아꼈던 막내 오빠로서는 견디기 힘든 소식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깨어나면 충격이 클 겁니다. 심리적 케어도 필요할 것 같아요. 5시간의 수술이 끝나고 유리가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붕대로 감긴 얼굴,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는 작은 몸. 평소 밝게 웃던 막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태윤이 유리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유리야, 오빠 왔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유리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입술만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빠들한테는 말하지 말랬잖아. 그 작은 중얼거림이 5 형제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어요. 끝까지 오빠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유리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기훈이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합참 차장으로서 그리고 큰오빠로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조용히 중환자실을 나선 기훈은 복도에서 다른 4명의 형제들을 바라봤습니다. 작전명 눈물. 바로 시행한다. 기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5 형제의 눈빛이 동시에 변했습니다. 이제는 오빠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들로 변한 순간이었죠. 그들의 막내 여동생을 이렇게 만든 자들에 대한 응징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새벽 6시 국군 수도병원 회의실에 모인 5 형제들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유리를 돌보는 따뜻한 오빠들이 아닌 대한민국 최고군 지휘관들의 모습이었어요. 기훈이 테이블 위에 펼친 자료들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각자 소관 분야에서 움직인다.
목표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도훈이 먼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기무부대를 통해 해당 부대 인사들 신상 파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다빈 하사, 윤소라 대위, 이정우 대령. 이들의 모든 기록을 확보하죠. 태석도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교육사령부 차원에서 해당 부대 교육 실태를 전면 조사하겠어요. 생활관 내 위계 구조, 신임 교육 과정의 문제점들을 샅샅이 들춰낼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어요. 특전사 요원들을 민간인으로 위장시켜 해당 부대 주변 정보 수집에 투입하겠습니다.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물적 증거 확보까지 모든 걸 다 찾아내겠어요. 막내 오빠 태우는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해병대 헌병대에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겠어요. 이번 사건을 단순 폭행이 아닌 조직적 괴롭힘으로 확대 수사하겠습니다. 기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합참 차원에서는 국방부 감찰실에 특별 감찰 명령을 정식 상신하겠어. 이제 시작이다. 오전 9시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 5 형제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도훈은 수도방위 사령부 정보처로 직행했어요. 기무부대장 즉시 소집하라. 부대장이 급히 달려와 경례를 올렸습니다.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특별 임무다. 육군 제7여단 내 한유리 하사 관련 인물들 신상조회. 박다빈 하사부터 시작해서 관련자 전원의 과거 기록, 징계 이력, 인맥관계까지 모든 걸 파악하라.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 드릴까요? 오늘 저녁까지. 단 한 건도 빠뜨리지 마라. 태석은 육군교육사령부에서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였어요. 교육참모부장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제7여단 신임 교육과정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생활관 운영 실태, 선후임 관계, 부대 내 비공식 서열 구조까지 모든 걸 조사하라. 중장님, 그런데 갑자기 왜? 묻지 말고 시행하라. 이건 최우선 과제다. 지훈은 특전사령부에서 가장 은밀하게 움직였어요. 특수임무대대장을 불러 비밀작전을 지시했습니다. 제7여단 주변 민간인으로 위장 침투. 목표는 정보 수집과 물적 증거 확보. 생활관 내부 구조, CCTV 위치, 목격자 파악까지 모든 걸 해라. 소장님, 작전명은 무엇으로 하겠습니까? 작전명 눈물. 최고 기밀로 분류한다. 태유는 해병대 사단에서 헌병대장을 직접 만났어요. 헌병대 수사권을 직접 발동한다. 한유리 하사 폭행 사건에 대한 전면 수사를 시작하라. 준장님, 그런데 해당 부대는 육군 소속인데 합동 수사로 진행한다. 군내 성폭력 및 위계폭력 전담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하라. 한편 기훈은 합동참모본부에서 가장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어요. 국방부 감찰실장을 직접 불러 지시했습니다. 제7여단 대상 특별 감찰을 지시한다. 군 기강 회의, 부대 운영 실태, 여군 인권 침해 가능성까지 모든 항목을 점검하라. 대장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군 기강 확립 차원이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다. 오후 2시 제7여단에는 연이어 공문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국방부 감찰실 특별 감찰 통보, 육군교육사령부 교육실태조사 공문, 헌병대 합동수사 협조 요청서까지. 부대장 이정우 대령은 책상 위에 쌓인 공문들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기관에서? 그때 부관이 급히 들어와 보고했어요. 대령님, 큰일 났습니다. 한유리 하사 보호자가 장성급 5분이라고 합니다. 이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합참차장, 수도방위사령관, 교육사령관, 특전사령관, 해병대 사단장. 모두 한유리 하사의 오빠들이라고 합니다. 이정우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이제야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했거든요. 단순한 생활관 내 사건이 아니라 군 최고 위층의 가족이 연루된 중대한 사안이었던 거죠. 박다빈 하사와 윤소라 대위는 어디 있어? 둘 다 면회 중입니다. 아직 상황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같은 시각 박다빈은 면회실에서 친구와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윤소라 대위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자신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거대한 폭풍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오후 4시 합참 차장실에서 기훈은 4명의 형제들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다빈 하사, 과거 다른 부대에서도 후임 괴롭힘으로 징계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윤소라 대위 부하들 관리 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요. 생활관 내부에 불법 촬영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미 확보했습니다. 이정우 대령 사건 은폐를 위해 의무기록 조작을 지시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기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내일부터는 직접 행동에 나선다. 밤 11시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에서 유리가 조용히 눈을 떴어요. 붕대로 감긴 왼쪽 눈으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오른쪽 눈으로 천장이 보였습니다. 곁에서 졸고 있던 태윤이 유리의 움직임을 느끼고 깨어났어요. 유리야, 정신 차렸구나. 괜찮아? 유리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정말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미안해, 유리야. 하지만 이제 다 끝날 거야. 오빠들이 다 해결할 테니까. 새벽 6시 제치려단 정문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합참차장 한기훈 대장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공식 군복이 아닌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경비병이 황급히 경례를 올렸지만 기훈은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고 부대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부대장실에서 이정우 대령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공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어요. 상급 부대에서는 사건 경위 보고서를 요구했고 감찰실에서는 관련 자료 제출을 독촉했습니다. 대령님, 합참 차장님께서 오셨습니다. 부관의 보고에 이정우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합참 차장이 직접 일개 여단까지 내려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급히 정복으로 갈아입고 청사 현관으로 나간 이정우의 다리가 떨렸습니다. 기훈이 부대장실에 들어서자 실내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이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합참 차장님, 제치려단장 이정우 대령입니다. 앉아라. 기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감정했어요. 한유리 하사 사건에 대해 보고하라. 처음부터 끝까지 숨기는 것 없이. 이정우는 미리 준비해둔 보고서를 꺼냈지만 기훈의 차가운 시선에 종이를 제대로 펼치지도 못했어요. 그게 훈련 중 발생한 사고로 파악돼요. 사고? 기훈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부대장으로서 소속 부하의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실인가? 아닙니다. 은폐라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 기훈이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에 던졌어요. 의무기록 조작 지시 문서, CCTV 영상 삭제 명령서, 관련자 함구령까지. 이것도 사고 처리 과정이었나? 이정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밀 문서들이 유출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훈 앞에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운영권은 정지된다. 기훈이 차갑게 선언했어요. 국방부 특별감찰단이 도착할 때까지 부대장 직무는 중단이다. 관련자들은 모두 격리조사에 들어간다. 같은 시각 부대 내 다른 곳에서도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훈이 파견한 특전사 요원들이 민간인으로 위장해 생활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부대 근처 카페 직원, 택배기사,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변장해 정보를 수집해 왔어요. 생활관 3층 창고에서 혈흔 발견, 벽면의 충격 흔적도 확인됩니다. 박다빈 하사의 개인 물품에서 녹음기 발견, 내용 확인 중입니다. 목격자 진술 확보, 사건 당일 밤 창고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는 증언입니다. 한편 태석이 파견한 교육사령부 조사팀은 생활관 내부 구조를 샅샅이 파헤치고 있었어요. 신임 교육과정의 문제점, 선후임 관계의 왜곡된 구조, 부당한 기강 잡기의 실태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생활관 내 불법 휴대폰 사용, 사적 기강 잡기, 신임에 대한 집단 따돌림까지 이건 교육이 아니라 괴롭힘입니다. 오전 10시 윤소라 대위가 중대장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을 때 헌병들이 들이닥쳤어요. 태윤이 직접 지휘하는 헌병대 수사팀이었습니다. 윤소라 대위 한유리 하사 폭행 사건 관련 피의자로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윤소라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헌병들이 차분하게 밀한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웠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생활관에서는 박다빈이 체포되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항변했습니다. 이건 그냥 기강 잡기였어요. 신임 교육이었다고요. 기강 잡기가 폭행인가? 헌병 중 한 명이 차갑게 반문했어요. 피해자가 실명 위기에 처한 것도 기강 잡기였나? 오후 2시 국방부에서 특별감찰단이 도착했습니다. 단장은 도훈이 직접 추천한 감찰관이었어요. 그들은 부대 전체를 통제하고 관련자 전원을 격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부대 내부는 완전히 마비되었어요. 평상시 업무는 중단되고 모든 인원이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활관 동료들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죠. 박다빈 언니가 체포되었다는데? 윤소라 대위님도 잡혀갔어. 이게 뭔 일이야? 한유리 보호자가 장군들이래. 5명이나. 오후 4시 한기훈은 부대를 떠나며 이정우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어요. 대령,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양심이 남아있다면 진실을 말하라. 은폐와 축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이정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부대 평판을 생각해서. 하지만 폭행까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기훈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어요. 부대장이 소속 부하의 안전을 몰랐다는 게 변명이 되나? 책임 회피도 여기까지다. 저녁 6시 구치소에 수감된 박다빈은 변호사와 면담하며 처음으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폭행한 상대가 장군들의 여동생이라고요? 그렇습니다. 합참차장, 수도방위사령관, 교육사령관, 특전사령관, 해병대 사단장의 막내 여동생이에요. 실명 위기까지 처한 상황에서 단순 폭행으로는 처리되지 않을 겁니다. 박다빈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정말 몰랐어요. 그냥 신임 기강 잡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피해자는 왼쪽 눈 실명 확정 판정을 받았어요. 같은 시각 병원에서는
유리가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왼쪽 눈에 붕대를 감은 채로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윤이 곁에서 지켜보며 말했어요. 유리야,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들은 모두 처벌받을 거야. 유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쪽 눈으로도 군인할 수 있어요. 그날 밤 5형제들이 다시 병원 회의실에 모였어요.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끝났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다. 국방부 대회의실, 오전 9시. 합동참모본부 주간 특별심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의장석에는 합참의장이 앉았고 배석에는 각 군 참모총장들과 주요 지휘관들이 자리했어요.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까지 참석해 이례적으로 공개된 심의회였죠. 한기훈 대장이 단상에 올라 사건 개요를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3일 제7여단 소속 한유리 하사가 생활관 내에서 선임에 의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기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참석자들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두개골 골절 및 좌한 실명이라는 중상을 입었으며 가해자들은 사건을 은폐하려 시도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적 일탈이 아닌 군대 내 조직적 폭력 구조의 결과입니다. 합참의장이 엄숙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관련자들의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 이때 검찰 군사부 부장검사가 일어나 보고했습니다. 박다빈 하사는 상해치상, 윤소라 대위는 직무유기 및 사건 은폐 교사, 이정우 대령은 증거인멸 및 허위보고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이런 고위급 회의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한편 구치소 면회실에서는 박다빈이 가족들과 마지막 면회를 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빈아, 왜 그랬니? 왜 그런 일을? 엄마,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신임들은 원래 기강을 잡는 거라고 배웠어요. 다른 선임들도 다 그랬고 설마 이렇게 될 줄은. 박다빈의 변호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했고 언론의 관심도 높아서 선처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피해자가 정말 장군들의 여동생이에요? 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군내 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어요. 당신은 그 상징적 사례가 된 겁니다. 같은 시각 다른 면회실에서는 윤소라 대위가 남편과 대화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라야,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 부하들 관리는 어떻게 한 거야? 여보, 나도 직접 때린 건 아니야. 그냥 신임 적응을 못하는 건 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 여군 부대는 원래 그렇게 거칠다고 배웠거든. 거칠다고 해서 폭행을 방관하는 게 맞아? 내가 중대장이면서? 윤소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오후 2시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발표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내 인권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편안을 마련하셨습니까? 한 기자가 질문했어요. 첫째, 모든 생활관에 외부 감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둘째, 여군 부대 내 전담 인권센터를 설립합니다. 셋째, 이른바 짬 문화라 불리는 비공식 서열 체계를 전면 금지합니다. 또 다른 기자가 손을 들었어요.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때 회견장 뒤쪽 문이 열리며 한기훈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장관이 자리를 내주자
기훈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는 합참차장 한기훈입니다. 동시에 피해자 한유리 하사의 큰오빠입니다. 회견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군 최고위 지휘관이 개인적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오늘부로 제 여동생은 군인으로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왼쪽 눈을 잃었고 동료들에 대한 신뢰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으로서 절대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평소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였지만 막내 여동생 얘기가 나오자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이번 사건을 개인적 복수가 아닌 군 전체의 개혁 기회로 만들고 싶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기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피해자가 장성 가족이어서 이렇게 큰 관심을 받는 것 아닙니까? 일반 병사였다면 묻혔을 수도 있지 않나요? 기훈이 잠깐 침묵한 후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욱 부끄럽습니다. 제 여동생이 아니었다면 이런 관심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 군의 현실입니다. 바로 그 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녁 6시 군검찰청에서 공소장이 접수되었어요. 박다비는 상해치상죄로 징역 3년이 구형되었고 윤소라는 직무유기죄로 징역 2년, 이정우는 증거인멸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습니다. 박다빈의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선처를 호소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쾌유를 진심으로 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단호했습니다. 이는 개인적 일탈이 아닌 조직적 폭력의 결과입니다. 엄벌로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밤 9시 국군수도병원에서 유리는 재활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어요. 왼쪽 눈의 붕대는 여전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습니다. 태윤이 옆에서 물었어요. 유리야, 기분이 어때? 오늘 기자회견 봤지? 네, 봤어요. 큰오빠가 저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오빠들이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유리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저 정말 군인 계속하고 싶어요. 한쪽 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태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유리야, 정말 대단해. 내가 우리 자랑이야. 그날 밤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군내 위계폭력 근절을 위한 전면 개혁, 장성 가족 피해 사건이 던진 과제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내 폭력 근절을 요구하는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고 시민단체들도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사건은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의제가 되었어요. 한유리의 눈물이 대한민국 군대를 바꾸는 시작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교육강연장 오전 10시 정군여군 간부 대상 특별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연장 정면에는 군내 인권보호와 동료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300여 명의 여군 간부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이날 강연의 특별함은 강연자가 바로 피해 당사자 한유리 하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유리는 강연장 뒤편 준비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왼쪽 눈에는 여전히 안대를 하고 있었지만 군복은 말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계급장도 반듯하게 달려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장되죠? 곁에 서 있던 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이제는 숨지 않을 거예요. 제가 겪은 일을 말해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도록 해야죠. 태윤이 유리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어요. 정말 자랑스럽다, 유리야. 내가 이렇게 용기를 내주어서. 강연장 입구에서는
5명의 오빠들이 나란히 서서 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훈, 도훈, 태석, 지훈, 태윤. 총 13개의 별이 달린 그들의 모습은 장관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그들은 장성이 아닌 막내 여동생을 응원하는 오빠들이었습니다. 유리가 준비실에서 나오자 5 오빠들이 동시에 경례를 올렸어요. 공식적인 경례가 아닌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유리야, 힘내라. 기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모두 내 뒤에 있어. 도훈이 덧붙였습니다. 당당하게 말해. 내가 오라. 태석이 격려했어요. 자신 있게 해. 너라면 할 수 있어.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유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연장으로 향했어요. 문이 열리자 300여 명의 시선이 일제히 유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유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연단을 향해 걸었어요. 마이크 앞에 선 유리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강연장 가득한 여군들의 얼굴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 중에는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하사들도 있었고 중령, 대령급 고위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리 하사입니다. 유리의 첫마디가 강연장에 울려 퍼졌어요.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가 겪은 일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숨기고 싶었던 일이지만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유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신임 하사로 자대에 배치받던 날부터 생활관에서의 괴롭힘, 그리고 그 끔찍한 밤까지 담담하지만 생생한 증언이었어요. 박다빈 선임은 저에게 말했어요. 장군 오빠들이 뭐해? 여기서는 내가 왕이야라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계급도 가족도 아무것도 저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강연장이 숙연해졌어요. 몇몇 여군들의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동료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었어요. 같은 군복을 입은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유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무너지면 다음 피해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강연장 뒤쪽에서 태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막내 여동생의 용기가 자랑스러우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계급이 높다고 해서, 짬이 많다고 해서 후배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군인은 계급으로 서열을 정하지만 인간으로서는 모두 동등해요. 한 명의 중위가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신고할 용기를 낼 수 있었나요? 유리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용기가 없었어요. 신고하면 더 큰 보복이 올까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더 큰 피해를 입고 나서야 깨달았죠.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이라는 걸. 또 다른 대위가 질문했어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군 생활을 계속하실 건가요? 네, 계속할 겁니다. 유리의 대답이 단호했어요. 한쪽 눈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오히려 군대를 떠나야 한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강연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유리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의 오빠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합참차장, 수도방위 사령관, 교육사령관, 특전사령관, 해병대 사단장.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오빠들 앞에서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지켜낸 군인입니다. 누구의 보호 없이도 제 힘으로 일어선 군인이에요. 강연장이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300여 명의 여군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후 연단에서 내려왔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여군들이 유리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신고하지 못했거든요. 선배님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앞으로 후배들을 더 잘 챙겨야겠어요. 강연장 밖에서 5 오빠들이 유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유리가 나오자 태윤이 가장 먼저 달려왔습니다. 유리야, 정말 잘했어. 오빠가 너무 자랑스럽다. 기훈도 다가와 유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유리야, 내가 진짜 군인이다. 계급장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런 용기야. 도훈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컸구나. 정말 대단해.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한 말 하나하나가 다 옳았어. 앞으로도 그 마음 잃지 마라. 지훈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유리야, 우리는 내가 선택한 길을 언제나 지지할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오후 국방부는 유리의 강연 내용을 정군에 전파하기로 결정했어요. 또한 유리를 정군 인권교육 전담 강사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유리의 강연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용기 있는 고발자에서 희망의 전도사로 한쪽 눈 잃어도 꺾이지 않은 의지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유리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변화의 주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녀의 용기가 대한민국 군대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3달 후 국군 수도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유리는 마지막 검진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왼쪽 눈의 시력 회복은 어렵지만 전체적인 회복 상태는 양호합니다. 일상생활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복무는 가능한가요? 유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특정 업무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군인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건 아니죠. 유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무엇보다 군복을 계속 입을 수 있다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병원 복도에서 태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나왔어? 복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윤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이제 새로운 부대 배치 얘기를 해볼까? 사실 헌병대 여성인권교육실에서 내게 오라고 했어. 정말요? 유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유리는 헌병대 여성인권교육실에 새로 배치되었어요. 교육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설립된 부서였습니다. 유리의 첫 업무는 군내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었어요. 교육실장인 김미영 중령이 유리를 맞이했습니다. 한유리 하사 환영해요. 여기서 당신이 할 일은 매우 중요해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군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리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사무실 한쪽 벽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편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의 강연을 본 후 용기를 얻어 신고한 사례들, 감사 인사들, 그리고 변화하고 있는 부대 분위기에 대한 소식들이었어요. 하사님 덕분에 저희 부대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선후임 관계가 훨씬 건전해졌거든요. 용기 내서 신고했더니 정말 해결되었어요. 하사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유리는 그 편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 달 후 유리는 첫 번째 교육 자료를 완성했습니다. 동료를 지키는 용기라는 제목의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생생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육실에서 시범 강의를 하는 날
유리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섰어요. 참석자들은 각 부대에서 파견된 간부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담당할 한유리 하사입니다. 유리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피해자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관점이었습니다. 군대에서는 강한 것만이 미덕으로 여겨지기 쉬워요. 하지만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입니다. 한 대위가 질문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고하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보복이 두렵기도 하고. 맞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유리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오히려 문제를 키울 뿐이죠.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해요. 강의가 끝난 후 많은 참석자들이 유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말 와닿는 강의였어요. 부대에 돌아가서 꼭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사님 같은 분이 교육을 담당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저녁에 집에 돌아온 유리를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5 형제가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유리야, 요즘 어때? 새 부대 생활은? 기훈이 물었어요. 정말 좋아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훈이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교육 프로그램이 전군에 확산된다고 하더라. 정말 자랑스럽다. 태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교육사령부에서도 내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고 있어. 정말 잘 만들었더라.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리야, 내가 겪은 일이 결국 군대 전체를 바꾸고 있어.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태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이제 정말 어른이 다 됐구나. 오빠들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어. 유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빠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용기 낼 수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유리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새 부대 배치 한 달이 되었다. 처음에는 다시 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는데 이제는 확신한다. 내가 할 일이 여기 있다는 것을. 나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 날 아침 교육실에 새로운 편지가 도착했어요. 제주도 해병대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한유리 하사님께. 저는 이등병 박수진입니다. 선임들의 괴롭힘 때문에 힘들어하던 중 하사님의 강연 영상을 보았어요. 용기를 내서 신고했더니 정말 해결되었습니다. 하사님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유리는 그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의 고통이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거든요. 김미영 중령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유리야, 다음 주에 육군사관학교에서 사관생도들 대상 특강 요청이 왔어. 어때? 좋아요. 미래의 지휘관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교육이겠네요. 유리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피해자에서 생존자로 다시 변화의 주역으로. 왼쪽 눈은 잃었지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하루하루가 대한민국 군대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점점 더 큰 물결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국방부 대강당은 특별한 행사로 가득 찼습니다. 제1회 국내 인권보호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온 군인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언론사 기자들까지 500여 명이 참석한 성대한 행사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군대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객석에는 지난 1년간 국내 인권 보호에 기여한 부대와 개인들이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단연 한유리 하사였습니다.
유리는 무대 옆 대기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왼쪽 눈에는 여전히 안대를 하고 있었지만 표정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군복도 말끔했고 가슴에는 새로 제정된 인권보호 유공 표창이 달려 있었습니다. 유리야, 긴장돼? 곁에서 지켜보던 태윤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오빠. 이제는 이런 자리가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이 정말 의미 있다는 걸 알거든요. 유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을 다니며 수백 차례 강연을 했고 그때마다 변화하는 군대의 모습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대기실 문이 열리며 5명의 오빠들이 들어왔어요.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오늘은 공식 참석자가 아닌 유리를 응원하는 가족으로 왔습니다. 우리 막내, 오늘도 잘 부탁해. 기훈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 정말 자랑스럽다. 도훈이 감회에 젖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만든 변화가 정말 대단해. 전국 부대들이 모두 달라졌어. 태석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어요. 특전사 부대들도 내 교육 프로그램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정말 고마워.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윤은 유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유리야, 오빠가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오후 2시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개회사를 했고 이어서 각 군 참모총장들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모든 연사들이 공통으로 강조한 것은 한유리 하사가 가져온 변화의 의미였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 군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변화의 출발점에는 용기 있는 한 명의 하사가 있었어요. 드디어 유리가 무대에 오를 차례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소개했어요. 이제 특별 강연을 해주실 한유리 하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500여 명의 관객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유리는 당당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라섰어요. 1년 전 첫 강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리 하사입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떨림도 주저함도 없었습니다. 1년 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제 아픈 경험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 1년간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리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1년간의 성과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전국 2,000여 개 부대에 인권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300여 명의 전담 교육관이 양성되었습니다. 신고 시스템도 완전히 개편되어 익명 신고가 가능해졌어요.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동료를 지키려는 마음, 약한 사람을 보호하려는 의지, 그리고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용기. 이런 것들이 진짜 변화예요. 유리가 잠깐 멈추고 객석을 둘러봤어요. 맨 뒷줄에 앉은 5 오빠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자부심과 사랑이 느껴졌어요. 저는 왼쪽 눈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확신, 우리 군대가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희망, 그리고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보람을 얻었어요. 강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유리의 진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변화는 위에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한중령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하사님,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계속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군내 인권 교육이 더욱 체계화될 수 있도록 돕고 피해자들에게는 희망을, 가해자들에게는 성찰의 기회를 주고 싶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가 질문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유리가 잠깐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 부대에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선임의 괴롭힘 때문에 자살을 생각했던 이등병이 제 강연을 보고 용기를 내서 신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정말 이 일을 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강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심 어린 박수였어요. 유리가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오빠들은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들이에요. 합참차장, 수도방위 사령관, 교육사령관, 특전사령관, 해병대 사단장. 총 13개의 별을 가진 분들이죠. 객석에서 오빠들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유리는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 오빠들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 앞에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누구의 보호가 아닌 제 힘으로 일어선 군인입니다. 스스로를 지켜낸 군인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유리의 목소리가 더욱 힘차졌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계급이 높든 낮든 경력이 길든 짧든 우리는 모두 소중한 동료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을 발휘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 전체가 기립박수로 가득 찼어요. 5분간 계속된 박수는 유리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유리를 5 오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말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행사 소식이 톱뉴스로 보도되었어요. 군내 인권 보호의 상징이 된 한유리 하사, 1년 만에 바뀐 군대의 모습 등의 제목으로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SNS에서도 유리의 강연 영상이 화제가 되었어요. 진짜 용기란 이런 것,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군인 등의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정확히 1년이 되었다.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내 모습을 상상이나 했을까? 아마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확신한다.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이라는 것을. 유리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별들처럼 그녀의 용기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고 있었습니다. 13개의 별을 가진 오빠들보다 더 밝게 빛나는 희망이라는 이름의 별이 되어 있었어요. 한유리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녀가 만들어낸 변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더 안전하고 더 따뜻한 군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어요.